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정권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출정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네. 그리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좀 한미 관계를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안이 계속되고 있는데 건건이 좀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거 말고 일단 중간 종합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화두를 이렇게 던지겠는데요.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동맹이 맞느냐? 동맹인데 왜 저러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최 교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주시겠습니까? 아니 뭐 동맹 맞죠. 근데 저는 요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이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은 어떤 미국이었습니까? 뭐 때론 야박하기도 하고 때론 이기적인 것 같기도 했지만 그래도 좀 국제 질서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자유무역 체제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글로벌 의제라고 하는 그 기후 변화와 같은 공통의 의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뭐 사기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다자주의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쉽게 말하면 국제 규범을 선도해온 국가다. 예. 두 번째는 동맹이라고 하면 소위 쌍방향이거든요. 서로가 도움 주고 도움 받는 건데 동맹 안에 있는 동맹을 여러 만들어 놓고 우리가 무임승차했다라고 자꾸 우기고 있으니 그리고 정산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제가 알고 있었던 미국,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미국인가 의구심이 자꾸 드네요. 그래요. 김종대 의원님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예, 일단은 뭐 두 가지 모순되는 흐름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국에 대해 가지고 어떤 지역 역할 확대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 또 인도 태평양 전반에 걸쳐서 이제 한국의 어떤 그 역할을 높여라. 미국의 어떤 역할을 좀 대신해서 돈도 많이 내고 어떤 그 이중 임무라고 하죠. 그 한국 방위뿐만 아니라 지역 임무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전력도 갖춰라. 그런데 이렇게 지역 역할을 확대하라는 어떤 그 요구와 반면에 일단 한국에서 얻을 건 얻고 취해갈 건 취해가면서 일자리와 돈은 또 취하겠다는 동맹의 이익을 전혀 존중 안 하는 태도 이 두 가지가 모순돼 보이는 것이죠. 네. 지역의 역할을 확대하려면은 상호의 이익을 존중하고 공동의 가치 위에서 뭔가 조금 더 어떤 인도 태평양이라는 범지역적 비전을 공유해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일단 국가 이익을 분리시켜 가지고 제로섬 게임으로 가져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두 얼굴의 미국 어떤 그 한쪽으로는 자국 우선주의의 어떤 그 치중하고 집착하는 미국과 또 한 가지는 어떤 지역의 역할을 같이 확대하라는 어떤 미국이 제가 보기에는 전혀 조화가 안 된다. 이게 우리한테는 일정 정도 이념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점에서 심각한 혼란이 있다는 이게 거 기존에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동맹과 달라요. 저 사람들은 뭐냐면 나하고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들이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가를 계산을 해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동맹관계 다시 검토할 거야. 그리고 징수할 거야. 그래서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과하게 징벌을 해서 관세 형태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그래서 여전히 거래로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거래는 매우 엄격한 것 같아요. 자기 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 뭐 같고. 거래하는 것까지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상도에 맞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래를. 상도위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 일부 언론도 아니죠. 모든 언론이 관세와 보호무역주의 부활이라 그랬는데 전 이처럼 기만적인 용어가 없다고 봅니다. 왜요? 아니 보호무역이라는 것은 내가 관세를 때리면 너도 때릴 수 있는 게 보호무역입니다. 이건 상호주의예요. 상호주의. 예. 그런데 지금 미국은 나는 관세를 때리되 너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보호무역이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18세기 절대왕정 시절에나 있을 법한 어떤 제국주의 전 단계 신중상주의라고 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일방주의를 기초로 한 것이고 말해서 이게 그 기만이 계속되는데 상호관세란 말도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일반 관세지 어떻게 상호 관세입니까? 한쪽만 그러니까 저희 때리는데. 미국 유일주의예요. 음. 그러니까 일방적인 관세를 때려서 예. 거기에 대해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소위 투자, 말이 좋아 투자죠. 뭐 현금을 꼬나 박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세 좀 깎아줄게. 왜냐하면 너는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 돈을 벌어왔으니까. 예. 이거거든요. 이러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국제정치학에서 알고 있었던 패권하고 좀 달라요. 패권이라고 하면 좀 공공재를 제공하는 세계 최강대국이거든요. 안보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자국의 이익에 맞게 소위 국제정치 정세를 운영하면서 혼자 못하니까 이 여러 다국적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인데 얼마나 이상하죠. 자, 이렇게 중간에 미국의 일방주의라고 일단 정리를 합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인데 그 트럼프 일방주의를 그 규정하는 요인 가운데 따로 떼어서 좀 분석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가 요인이고 하나는 중국 요인인데 일단 마가 요인부터 한번 좀 살펴보죠.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십니까? 전 1기 때는 이게 일종의 구호적인 측면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우선이라고 하는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그러나 당시에 미국 외는 민주당이 장악을 했었고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또 소위 어른들의 축이 있어서 소위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각하라고 말리는 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없어요. 어른들이라고 그러니까 하죠. 그래서 지금 마가 이념을 읽을 때보다 훨씬 더 실행 중심하고 있고요. 강경하게 실행력 위주 정책을 추진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2기는 1기와 달리 입법과 행정권을 장악을 해서 행정명령이라는 형태로 신속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고 또 거기 그 자기 내각의 사람들을 충성파뿐만 아니라 마가 이념에 충직한 사람들로 뽑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종대 의원님 잘 아시지만 헥세스 그 미국 국방부 장관 40대이긴 합니다만 이 군으로부터는 크게 존경받지 못하거든요. 잠깐만 죄송한데 여기서 네. 그 말씀하시니까 잠깐 새길로 새겼는데 네. 아까 JB타임스에 전해드렸는데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하이고 뭐 세계 800여만 장성을 수집을 했다면서. 근데 그러니까 자료를 했는데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을 포스터가 아니라 3스타로 기술을 했다는데 이건 실수일까요? 청기누사일까요? 의도된 실수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저는 그거 중요치 않다고 봐요. 아, 물어봤는데 이거 중요치 않아요. 뭐 사실 4스타를 3스타로 박을 수 있고 나중에 정말 주한미군이 3스타로 되면 일종의 그게 전주인 것처럼 이길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기 때는 메티스라는 소위 미친 개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매드 독이에요. 근데 워낙 이 전투적이고 그래도 아니되옵니다는 좀 했잖아. 그 양반이 훌륭한 사람이라고요. 예. 근데 헥세스는 절대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중심 조직과 정책 네트워크가 견고하고요. 그러니까 미국 유일주의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국내 정치적으로 볼 때 국경 보안, 불법 이민, 난민 단속 강화, 아이스를 가지고 세게 밀어붙이고 있고 미국 주요 도시에 지금 4번째 포틀랜드까지 들어갔는데 군대 보내고 있어요. 일부러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일부러라는 거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소위 미국 사회를 분열시켜 마가 세력 혹은 자기 지지층을 더 강화하면서 이 사실 정책적 드라이브를 더 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사회 분열을 일부러 초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찰리 커크의 암살 이후에도 이걸 가지고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즉 마가라고 하는 정치적 이념과 극우 종교가 합쳐져서 미국 사회를 더 분열시켜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얘기하니까 이번도 새끼야. 찰리 커크 얘기했으니까 트럼프가 추모식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추모하겠다는 발언했잖아요. 그 발언했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 귓가에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속삭이는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게 트럼프의 바로 지근거리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찰리 커크 추모식 가는 거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보고를 했으니까 알겠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그 찰리 커크 추모식에서 한 연설의 대목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 정상회담 2시간 전에 소위 혁명과 숙청이 한국 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뜬금없이 띄울 수 있겠습니까? 뭐 종교적 네트워크가 있는지 아니면 극우의 네트워크가 이미 그의 미국 대통령의 귓가에 속삭이는 세력까지 퍼져 있는지 이거는 한미 관계에 큰 리스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영향력이 일기 때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져 있다. 네. 근데 마가는 말 그대로 한마디로 극으로 규정해도 됩니까? 예. 이해입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극우라고 하면 소위 매우 적은 숫자를 의미하는 것 같잖아요. 극단의 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충분히 많은 퍼센티지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게 일기 때보다는 더 보편적인 흐름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좀 모골이 송연했던 게 지난주 뉴스인가요? 그 찰리 커크 추모식 유럽에서인가 있었을 때 이탈리아 총리, 부총리, 독일의 대한당 당수, 프랑스의 누구야? 뭐 다 모이던데요, 거의. 네. 세계 극우여 단결하라가 완전히 그냥 한 공간에서 그냥 구현이 됐던데 그 장면 보면서 이거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앞으로 이제 세계 질서나 동맹에 미치는 영향도 계산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 마가의 어떤 중심 세력이 이제 점점 더 강해지고 성장세가 뚜렷해진다. 이렇게 되면은 저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폭격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중동에 개입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다 앞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군사 개입이라든가 또 해외 어떤 협력 이것도 반대하기 때문에 네. 지금 트럼프가 마가에서 약간 비켜나 있는 조금 국제적인 흐름들 이것도 견제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도 마가의 일견 끌려다니는 측면도 있지만은 조금 일탈해서 조정자 역할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마가에 대한 지지도가 2년 사이에 거의 30%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인의 36%가 마가 지지자고 공화당의 지지자의 71%가 마가 지지자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숫자보다 성장세가 뚜렷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대외 정책도 고립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 그럼 우리한테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가 있죠. 예, 부연하자면 이미 그 그림자는 그 모습을 한 3번 정도 나타낸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X 메시지요. 두 번째는 조지아 구금 사태 때 그 소위 주동자 배우자가 소위 마가 신봉자라고 토리 하는 거. 브레넘. 그리고 찰리 커크 추모식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중에 한국 대목이 나왔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그 미국의 주요 보수 인사들의 그 SNS 메시지와 주요 발언들이 기고문도 있었죠. 한국에 대한 민주주의를 격화시키거나 우리가 뭐 중국의 영향력에 있다라고 하는 왜곡된 뉴스가 지금 번번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러면 이제 마가 세력은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외 정치의 큰 악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 미국의 일방주의에서 그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하는 게 중국인데 미중 관계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예, 그 마가 얘기에서 중국 얘기로 잠깐 넘어가면은 지금 마가가 분열 조짐을 좀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 정책에 너무 개입을 많이 한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마가 세력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막 비판하고 나서고 있다. 그러면서 전통파와 강경파가 이제 분열될 조짐이 조금 보이거든요. 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측입니다. 네. 예. 자, 그다음에 전통파라 그러면 아무래도 중국 견제. 견제를 넘어서 중국의 어떤 체제 전환까지 노리는 또는 정권 교체를 노리는 강경파들이 준데 이 사람들이 트럼프 정부 내 다수가 포진돼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중국에 대한 정책은 그 사람들이 일견 목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중국에 대한 어떤 그 불관여 쪽으로 조금 기우는 거 아니냐. 오. 그러면서 중국에 취할 이익만 있으면은 취하면 되는 거지. 뭐 이제는 뭐 정권 교체다, 체제 전환이다, 또는 억제다. 뭐 이렇게 했던 용어들이 좀 트럼프 시대 2기 와서는 막상 좀 줄어든 것 같은 어허. 느낌이 들어요. 어허.
그래서 이 부분도 혼란스럽습니다.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의견이 상당히 강경한 어떤 흐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네. 그 방법론에서 예. 굳이 어떤 그 중국과의 어떤 패권 경쟁을 불사하고 체제를 어떤 변혁시키는 이런 강경 목소리 한편 수그러들었다. 그러면서 타협도 거침없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진핑을 곧 또 아이펙 회의에서 만나는 모양들 보면은 동맹국은 마음껏 두들겨 패면서 네 아버지 뭐 하시노 하고 막 그냥 싸다구를 때리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뭐 그냥 같은 뭐 스트롱맨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또 손을 잡는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우리로서는 참 뭐 굉장한 배신감 또는 상실감이 있겠죠. 예. 제 나름의 가설이긴 한데요. 시진핑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대중 관점과 국방부나 국무부가 가지고 있는 대중 관점의 차이가 점점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다 동의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주의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최근 지난주에 있었던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 내용을 보면 또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저런 발언을 보면 거래만 잘 되면 워싱턴과 북경의 관계는 매우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요번에 그 한 4조 달러 정도의 4조 원이죠. 4조 원 정도의 그 대만 무기 지원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 중국 주석과의 통화 전에 그거를 중단시켰어요. 두 번째는 틱톡에서의 미국 지분을 인수하면서 매우 만족해했고요. 세 번째는 그 대중 반도체 수출에 대한 수출 통제를 좀 낮추었어요. 동시에 히토리 받아냈거든요. 그러면서 에이펙 때 경주에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면 너는 시진핑과 거래만 잘 되면 미중 관계 나는 좋길 바란다라는 거고 국무부와 국방부는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보고 군사적 견제, 외교적 견제를 해야 되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바로 부분일 텐데. 질문 드리는 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다음 달에 발표되는 국가방위 전략을 보면은 상당 부분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어떤 그 전략 수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게 좀 약간 부조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최 교수님의 진단에 따르면 그렇게 지금 일부러 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시네. 일부러인지는 모르겠어요. 제 말씀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얼마나 종잡을 수 없음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그것을 바라보는 중국의 관점에서는 혼재된 시그널로 볼 수 있겠죠. 다만 네. 이런 공통점은 네. 있겠다. 비즈니스가 최고고 돈이 최고인데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해외 주둔 미군 구조조정. 그러면 일관성은 있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포인트가 나오는데 국무부 국방부는 구조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겠다 그러지만 트럼프 행보는 꼭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데서 우리가 불일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중국에 비해서 함성, 구축함 뭐 이런 숫자가 밀립니다. 미국이. 인도 태평양에서도. 전성기 때 500척이 지금 300척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뭐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을 제1도련선에서 억제한다. 이런 이야기를 동맹 보고 그러면 같이 하자는 얘기인데 그 동맹을 대우해 줍니까? 그러니까 동맹도 이렇게 학대하면서 뭐 거친 사랑도 사랑이라 그래고 우기면서 너무 아픈 중국을 견제하자 그러는 것이 이것이 받아들이는 동맹 입장에서는 도저히 조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럼 석 달 동안 대미 정책은 어땠느냐? 자, 1단계 좀 그 진단 평가가 필요한 것 같은데 두 분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양측 간의 정상 외교는 복원된 것으로 보여요. 일단 정상회담 했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북 정책 관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흥미를 혹은 재가동을 실시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 같아서 그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우리가 방금 논의했고 쭉 논의했지만 한미 간의 관세는 여전히 미완 혹은 미제로 남겨져 있고 큰 난제로 남아 있을 것이고 오랫동안 이것은 유지될 것이라 보고요. 군사나 국방 분야에 있어서는 부조화가 계속된 것이라 결국은 요거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우리 정부의 대미 정책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미국의 변화 그리고 미국 정책의 혼선 그리고 백악관과 각 부처 간의 간극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의했지만 미국의 변화 제가 미국의 변화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마가 세력과 그들의 소위 이념 지형이 지금 너무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좀 변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한미 관계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3,500억 달러도 처음에 대출 보증 얘기했다가 현찰이고 거기다가 러튼 이거 또 3,500억 갖고 안 되고 일본하고 비스무리하게 5천억 불에 올려야 된다. 가까운. 아니 그래서 심지어 미국 언론이 뭐 꼴대를 옮기고 있다 미국. 저는 그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날강도입니다. 그 날강도입니다. 안 그렇지 않습니까? 학자답지 않은 용어입니다. 학교에서도 날강도라고 써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 전직 관료를 쓰고 학자는 뭐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사과하세요. 날강도입니다. 아니 보세요. 3,500억 불 캐시로 업프론트라고 그러고 미리 내놓으라고 날강도를 영어로 뭐 어떻게 해요? 예? 날강도를 영어로 하면 뭐가 돼? 그 THUG라고 해서 떡이라고 합니다. 떡? 예, 떡. 완전히 깡패 아주 몰상식가. 예. THUG? 예, 예. 어쨌든 뭐 욕이란 느낌이 확 옵니다. 네, 어감이 좀 그렇지. 예.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정교하게 들어가야 될 것은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가 오잖아요. 이 중에서 어떤 건 받고 어떤 것은 받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원칙과 명분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된다고 근데 선택 봐요. 여지가 있을까요, 우리 정부? 아니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주한미군 현대화에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AI와 드론 등 불가역적인 기술 추세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자, 같은 동맹 현대화에도 요소를 구별해서 볼 수 있는 어떤 그 시각이 나왔다고 저는 보는 거고 아니 마냥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국익에 맞춰서 이런 부분을 용인하고 단계적으로 적응해 갈 것이냐. 뭐 일각에서는 미국 요구 다 받고 전술핵도 배치하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그런 어떤 동맹 현대화론자들의 이야기도 조금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어디까지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인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자기 내적 기준을 갖추는 거 이런 작업들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아니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뭔가 대응을 하고 전략을 세우고 뭐 하지. 아니 그런데 저쪽이 일관성이 없더라도 비록 우리가 그 상대적 약소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원칙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예, 뭐 저는 뭐 좀 마음이 좀 오락가락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미국에 대한 신뢰도는 많이 추락되어 있는 상태고 더군다나 카운터파트로서 협상 상대국으로서의 신뢰성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개인적 호불호에 따라 갑자기 정책이 변한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헥세스와 마크 루비오 그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자기 철학의 결핍.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동맹이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와중에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은 어떻게 견제해야 돼요? 그러면 한국과 일본이 혹은 특히 대한민국이 이렇게 필요해라는 전략적 마인드를 관측해낼 수가 없습니다. 지난 3달 동안. 그러면 저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연결을 해서 우리가 현대화를 일부 받아주면 관세를 혹은 우리가 방위 분담금을 늘려주면 혹은 우리가 국방비를 증가시켜주면 저쪽에서 뭐가 오겠지라는 생각 자체에 대해서 조금 저는 좀 유보적인 생각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800명 장성이 모인다는데 헤구세스는 고위 장성하고 얘기할 때 거짓말 탐지기를 앞에 두고 대화하는 장관입니다. 그래놓고 맞아요. 그래서 고위 장성들 손을 해서 삑 정겨오는 거. 그런 거 뭐 어쨌든 비슷한 거겠죠. 한 10,000원이면 살 텐데. 예, 그리고 저기 그 어떤 그 장교들을 바이든 정부 때 장교들이라고 장성들이라고 거침없이 해고하고 그 명분이 뭐냐면 거짓말했다는 거거든요. 심지어 거짓말 탐지기까지 사용했다는 장관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800명 참. 모이면 제가 보기에 회의가 순탄치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떡
그죠? 넉. 네. 방송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맞아요. 쓸 수 있어요. THUG. 네. 예. 넉. 네. 배웠습니다. 네. 하나 동남아로 잠깐 가보죠. 지금 뭐 시위가 여기저기서 지금 뭐 나타나고 양상을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정리해드리면은 8월에 인도네시아로 시작해서 9월에 네팔, 지금 주로 청년들 시위로 이어졌고 동티모르에서 또 9월, 필리핀에서 9월 해가지고 동시다발적인 일종의 시위 도미노가 동남아를 휩쓸고 있다. 그럼 여기 네팔에서부터 흐름이 좀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비슷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Z세대 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출생한 젊은 층이 주축이 됐고 SNS로 시위가 조직되고 확산된 양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러면서 기존의 정치권하고 전혀 다른 시위 방식, 예를 들어서 해시태그를 활용한다든가 침묵 시위가 활용된다든가 이런 어떤 그 양상이 비슷한데요. 그러면 왜 갑자기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그런데 이제 삼중고가 있죠. 첫째는 높은 청년 실업률로 그 표방되는 어떤 젊은 층의 좌절감. 이제 생활비가 늘어나고 세금이 증가한다는 데 대한 젊은 층의 고통이 이 전반적으로 심각하다. 두 번째는 부패와 특권. 정치인들이 과도한 특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트리거가 된 겁니다. 예컨대 주택 수당을 받았다, 신차를 지급받았다, 종신연금을 발표했다. 이러다니까 전부 타겟이 뭐냐면 지도층의 특히 국회의원들에 대한 쉽게 말하면 반부패, 반부패 시위죠. 예. 예, 그러면서 만연한 정치권 부패와 족벌주의, 기득권 세습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못 참는다. 이런 것들. 셋째는 사회층 일반, 그러니까 특권층의 그 사치스러운 삶 속에서 사회 시스템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어떤 그 인식. 그래서 이게 동남아의 아랍의 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랍의 봄은 다분히 권력 투쟁적이고 정치 투쟁적인 요소가 강했던 데 반해서 이 최근에 동남아의 Z세대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시위는 그것보다는 어떤 민생과 공정에 대한 요구 이런 면에서 훨씬 더 저는 지속 가능성이 더 크고 정치적 격변보다는 사회 변화를 촉구하는 쪽으로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동남아에서 동시에 이게 확산돼 가는 양상이라는 것은 저는 그 어떤 그 민주주의가 오랫동안 지체되면서 경제는 성장하지만은 양극화되고 민주주의가 지체된 데 대한 총체적인 질문이다. 그러면서 젊은 층이 이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새로운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예, 이게 결국은 체제 변동으로 이어질 것이냐 아닐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필리핀이 이미 뭐 민주주의 국가이죠. 제도적으로는 뭐 문화적으로는 정권이 약하면서 붕괴됐고 네팔은 좀 유심히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팔도 전통적으로 카스트 제도가 있었고요. 왕정 국가였다가 한 10여 년, 15년 전에 이제 소위 제도적 민주 국가로 전이되었는데 여전히 문화적으로는 카스트 제도가 상당히 깊게 남아져 있고요. 인도네시아 대통령 스트롱맨.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 우리와 같은 형태의 민주화 혁명으로 이어질 것이냐는 뭐 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동남아는 유럽과는 달리 종교와 문화와 그리고 정치제도의 이질감이 많습니다. 게다가 거기는 쿠데타가 매우 좀 일상화되어 있죠. 뭐 미얀마, 태국, 뭐 당연히 그렇게 돼 있고요. 라오스하고 캄보디아는 뭐 사실상의 독재 국가로 보면 차후가 없기 때문에 우리 김 의원께서 좀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이 얼마만큼 확산돼요. 그 지역의 정치 투명성, 부패 투명성에 영향을 미칠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좀 희망적인 건 뭐냐면은 이 정부의 대응 패턴들이 유사하다는 건데 초기에 무시합니다. 산발적 시위라고 보고 아주 깔보죠. 그러다가 두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SNS를 차단합니다. 이게 이제 네팔 같은 데서 벌어진 건데. 그게 오히려 더 격화시켰죠. 이게 격화시키고 이게 연결을 끊어놓는다는 게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몰라요. 세 번째가 강경 진압인데 뭐 택배 기사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진압하는 현장에서 사망을 한다든지 또 저기 경찰이 여성을 성폭행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폭발을 하면서 이 강경한 진압의 정면 대결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인데 대부분의 정부가 부분적인 양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주택수당, 종신연금 취소하겠다. 없던 일로 하겠다. 이러면서 시위대를 진정시키기에 또 굉장히 바쁜데 말하자면 중국의 천안문 광장처럼 그냥 싹 쓸어버리는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분적인 양보들을 하면서 일정 정도 점진적 사회개혁을 약속했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네. 여기에서 어떤 큰 사회 구조적 변혁은 아닐지라도 어떤 동아시아적 실용주의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치적 변화가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80년대로는 체제 내화시키면서 개량화한다. 개량화한다. 뭐 이런 게 되겠죠.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은 뭐 또 좋게 해석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어떤 도미노 현상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봐야 돼서 좀 진단을 좀 해봤던 거고요. 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여러분께 좀 아쉬운 소식을 좀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께서 지난주에 아예 못을 박다시피 했습니다. 집필 활동 때문에 방송을 더 이상 못한다. 예.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이 12.3 내란밤을 집필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이 건은 무엇과도 아니, 예. 그날의 밤에 어떤 기록이니까 밤을 세우면 되는 거잖아, 그냥. 밤에 대한 기록이니까 밤에 써요. 밤에 쓰면 되잖아, 밤에. 아니 밤에는 또 저 밤에도 방송하고 술 먹기도 바쁘고 그래서 일단은 딴 방송- 술은 딴 방송을 마셔도 하는데 되고 여기는 지금 안 한다? 방송을 못 한다 이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면은 뭐 스님이 뭐 저기 할 거 다 하고 동한 거 합니까? 수행을 할 땐 제대로 해야지. 저는 글이 저한테는 수행하는 재단이라고. 그러면 10월, 11월에 만약에 술집이나 어디서 만약에 목격됐다는 얘기가 들려오면 그때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아니 그건 글을 잘 쓰기 위한 술이지. 예, 예. 그러니까 월요일날 이건 아침에 다른 거죠. 일어나기 싫은 예. 거예요. 아니 모든 방송이 하차니까. 아 저녁, 모든 방송. 모든 방송. 예, 예. 뭐 알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이 두고 보자는 말이 얼마나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책으로 응답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애청자들께 한 말씀은 남기시고 떠나셔야죠. 예, 저야 뭐 MBC를 항상 사랑하고 또 시선 집중행은 제 젊은 날부터 추억이기 때문에 옆으로 비껴나 있다고 한들 얼마나 가겠습니까? 마음은 같이 있다. 아, 예. 예, 이 말씀. 왜 영혼이 안 느껴지지? 하여간. 네. 하여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주옥 같은 그런 글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